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강좌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수학 교과이고요.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인문계열을 희망하고 그 중에서도 경영과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강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자체가 진로 선택 교과다 보니까 시중에 뭐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자료들이 특별히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 수학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강의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에 나오는 교과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온 경제수학이라는 교과서고요. 이 교과서를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블로그는 지금 나오는 강좌 밑에 영상 더보기를 보시면 제 블로그로 영상이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오실 수 있고, 그 블로그 안에 이 교과서 파일 자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경제수학 교과서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조금 더 필요한 부분,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PPT로 강의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강의 파일도 다운 받으셔서 그 파일에서 수학적 지식을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학 교과서는 이걸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교과서를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풀던 것처럼 수학 문제 풀이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경제 또는 경영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계를 잘 찾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 문제풀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두려움 안고 나는 이런 복잡한 계산은 잘 못하는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냥 잘 강의 듣고 따라오면서 경영이나 경제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수학이구나 라고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강의 자료 교과서 파일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수학, 경제, 생활이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수학 그냥 기본적인 연산들, 비율 계산하는 간단한 중학교에서 나오는 수학 정도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의 수열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수열합을 금융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연결해서 배우는 교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자연상수라는 이제 새로운 숫자를 배우게 됩니다. 무리상수라는 값이 있는데 이 단원에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단원 함수와 경제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그 함수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4단원은 마찬가지로 미분입니다. 함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분이 경제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수학, 경제, 생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처음을 열었더니요,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뭐 3으로 이루어진 식의 네모 속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적당한 기호를 넣어서 이 연산을 맞춰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 열기인 이유는 1단원은 수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칙 연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게 지금 이제 간단한 것들에 대한 연산만 하면 충분히 이 단어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생각 열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기 보면서 혹시 찾으신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낸 건 요거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 3 곱하기 3 하면 9죠. 9에서 나누기 3 하면 다시 3이고 다시 나누기 3 하면 1이니까 요거 정도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얘는 뭐 3의 배수 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근데 2, 3, 뭐 5, 6 같은 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요거 문제를 풀어보려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빠 뭐 해 하길래 저 이거 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걸 풀어줬어요. 제가 이거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풀어봤나요? 풀어보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답은 제가 푼 게 아니라 제 딸이 풀었어요. 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1 나온 거 1은 제가 풀었고요. 여기 2, 3, 4, 5, 6, 7, 8, 9, 10 나오는 연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만 잘하면 1단원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냥 가볍게 시작해라 라는 의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푼 게 요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푼 것도 답이 맞게 나왔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생각 열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단원 경제지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게 경제지표의 용어를 아셔야겠죠. 경제지표의 뜻은 뭐냐면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들을 잘 모아놓은 것, 통계값들을 경제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수학적 통계들의 용어들이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소득 통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고지수라는 것도 있고 고용지수 또는 임금지수 그리고 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경제지표, 그 나라의 경제활동 상황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걸 경제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통계를 시작하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교과서에 없는 건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를 넣었는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통계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라고 해야 되나? 통계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뭐냐면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글로 바꿔드릴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그냥 거짓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빅토리아 황금기 대영 제국의 정치가가 한 말이에요. 뭐냐면 통계가 우리 그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쫙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계를 가지고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혹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치학자가 이제 그 국가를 운영하면서 통계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통계 제작의 예입니다. 뭐냐면 어떤 뉴스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대기업에서 2,20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많이 뽑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 해에 2,500명의 직원이 퇴직한 게 있는데 그걸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들어온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사실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숨긴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1.1% 상승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를 위해서 세금이 많이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해 물가 상승률은 2.6%였던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이만큼 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은 더 적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만큼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집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집의 가격이 2019년에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에 가격이 1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얘는 몇 프로가 오른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10%가 오른 거죠. 왜냐면 10,000원에 10,000원 곱하기 10%예요. 100분의 10 하면 얼마냐면 1,000원이니까 실제로 1,000원은 10,000원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10% 올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11,000원이라는 이 금액은 가격이 1,000원이 올랐는데 이는 전체의 9.09%에 해당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체는 뭐냐면
올해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이라는 값이 작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에 해당이 되지만 오른 가격으로 11,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나면 9.09%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올렸다 또는 적게 올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를 주인공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통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값을 보고 나면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럽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비 지출액이 갑자기 늘었어 라고 만들고 싶으면 중간에를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는 거냐면 이 값 자체가 크니까 여기 표에서는 전체를 다 나타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예 중간을 그냥 딱 생략한 거예요. 중간을 생략하고 이 부분만 나타내고 나니까 중간을 생략하고 나면 의료비가 95년부터 96년까지 갑자기 확 올랐네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95년과 96년에는 거의 차이가 비슷하게 잘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나타내는 단위를 바꾸고 나면 같은 값인데 여기서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늘었어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게 통계의 오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실제로 통계는 조작하기 쉽구나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이제 그 IMF 담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지 거짓말쟁이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니까 숫자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런 뭐 조작 같은 거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학 자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이 멘트가 사실은 저한테는 더 와닿았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를 추가한 이유는 통계라고 하는 값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대신에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 요런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16년이라고 나온 건 이 교과서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전에 있는 자료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최신 자료가 궁금하신 친구들은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2대 분야 정부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86조 7천억 원인가 봐요. 2016년도에 정부 예산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제는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는 이제 얘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386조 7천억 원으로 표시하겠다. 숫자 자체가 너무 기니까 한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죠? 요거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아까 내용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3.2천원 뭐냐면 3,200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125만 원, 얘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니까 2억 7,500만 원이라고 읽어야겠네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 값은 요거다. 앞으로 요 값들이 표에서는 이 단위로 많이 표현이 되니까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에 나아가서 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요. 제가 뒷부분에다가 다시 이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끊어왔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 뭐냐면 12대 분야별 예산 분표표예요. 그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이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 올게요. 뭐냐면 요렇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표 중에요. 제가 문화, 체육, 관광 부분, 그 다음에 SOC 부분, 제가 SOC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사회 간접 자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5년도의 총 지출은 여기 보면 단위가 조원이죠. 그러면 375.4예요.
375.4조 원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375조 4천억 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경 예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추경 예산은 뭐냐면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이제 정부나 어떤 기업에서 한 해의 그 예산을 다 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 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추경 예산이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제가 봤더니 코로나 추경 6.2조 원 이상.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실제 제가 뉴스를 담아 온 건데요. 6.2조 원. 경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6.2조 원 이상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2조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사를 읽었을 때도 아, 추경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혼동이 됐었던 게 있었어요.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 추경할 때 추자가 추가라고 생각을 해서 요 추경 예산은 이 금액에서 더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추경 예산은 여기에서 늘어난 것까지 합쳐서 본 예산에다가 추가분까지 합쳐서 최종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얼마를 더했어. 이게 아니라 더해져서 최종 금액이 26.1조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봤을 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해석하는데 본 예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으로 바뀌었어 라고 했더니 제가 두 개를 뽑은 건 이제 하나는 늘었고 하나는 줄은 게 있더라고요. 보면 문화체육관광 부분은 처음에는 6.1조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더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6.4조 원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시 뽑은 건 요 7.5랑 마이너스 6.0은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잡았을 때 작년 기준으로 6.6억 원, 23.3억 원 잡았을 때가 처음에는 6.4 추경 예산에서 6.4였는데 올해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늘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처음에 24조 원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줄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크게 예로 들었고 밑에는 그 12가지를 합쳐서 총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비율 계산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증감률이라고 나와 있죠. 증감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랐을 때 금액이 얼마가 올랐을까요? 그 비율을 증감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산하는 비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교과서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여기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 혹시 여기에서요. 여기 보시면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요거는 조원이고요. 이 6.0은 퍼센트예요. 퍼센트인데 왜 얘는 6%라고 안 하고 6.0%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유효 숫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효 숫자라는 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공대생들 숫자가 굉장히 큰 수를 다루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숫자를 다룰 때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값이나 계산값에서 오차를 고려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해요. 즉 반올림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3.4라고 썼으면 여기에서 유효 숫자는 뭐냐면 2하고 3하고 4인 거고요. 요 끝에를 안 썼다는 건 이 전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가 되는 거고 전에서 반올림한 거니까 요 숫자는 아마도 23.35와 23.45 사이에 있는 수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사값으로요. 근데 여기서도 실제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이 표도 사실은 근사값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이라고 표현 안 하고 6.0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0자가 굳이 붙어있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는 유효 숫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 숫자라는 게 유효 숫자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효 숫자 관련된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거예요. 혹시 요 유효 숫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제가 만든 영상에 한 번 더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효 숫자는 이렇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면 증감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전체분의 그 차이를 계산해서
요 비율만 나타냈는데 사실은 뭐가 빠졌냐면 곱하기 100이 빠졌어요. 뭐냐면 A분의 C-A만 이렇게 계산하면 비율만 나와요. 비율은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 표의 단위가 퍼센트라고 나눠져 있으면 여기 곱하기 100이 나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 원이 있었어요. 만 원이 있었는데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이 됐으면 이거의 증가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 처음 금액이요. 기존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여기에 차이가 얼마가 올랐냐면 2,000원이 올랐어요. 2,000원이 올라서 요 값에서 요 값 뺀 2,000을 계산하는 거예요. 2,000을 계산하면 만분의 2,000이니까 공 3개 늘어나니까 5분의 1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식을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야. 비율로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냐면 0.2가 되는 거죠. 0.2건 증감률인 건데 만약에 단위를 퍼센트를 쓰겠다라고 하면 얘를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돼요. 0.2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20%가 올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단위가 붙으면 곱하기 100, 그게 없으면 그냥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 표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가로 계산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만 해석하시면 요 단어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냐면 전체 값에서 일부 값은 몇 %일까요? 라고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분의 일부 곱하기 100을 곱하면 돼요. 퍼센트를 계산할 때는 100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에서 200은 몇 %니? 라고 하면 비율은 500분의 200인 거예요. 요거 자체는 뭐냐면 비율이에요. 여기까지는 비율이고 그 값을 곱하기 100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분의 20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2고요. 얘는 0.4니까 몇 %가 될 거냐면 40%.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온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2번은요. 전체 값의 몇 %는 얼마일까요? 이제 거꾸로 문제예요. 거꾸로 문제. 뭐냐면 500에 35%가 되려면 얼마? 라고 하면 500 곱하기 100분의 35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요. 100분의 35 또는 0.35를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175가 되는 거예요. 500의 35%는 175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해본 문제들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 증가하고 나면 얼마가 되겠니? 라는 문제가 되면 이겁니다. 첫째, 처음 초기 값이 A1이었는데 R% 증가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에요. 예를 들면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에서 3%를 증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실제로는 먼저 이걸 구해야겠죠. 5,000원에 3%. 5,000원의 3%는 누가 되는 거냐면 아까 2번에 나왔었죠. 곱하기 100분의 3을 계산하면 돼요. 5,000원에 100분의 3이니까 곱하시면 50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15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의 3%는 150원이니까 최종 금액은 얼마를 더해줘야 돼? 5,000에다가 오른 금액 150원을 더하니까 5,150원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그걸 한 번에 계산한 거죠.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5,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5,150원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비율은 자기 자신은 1인 거예요. 1인데 몇이 늘었냐면 3% 늘었잖아요. 그러면 비율은 1.0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전체에서 3%가 늘어나면 1.03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그 값을 정리해 놓은 값이 이 값이시다더라.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r로 계산하면 된다더라.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제가 3이라고 잘못 썼네요. 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면 그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죠? 몇 퍼센트를 찾아내시고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5,000원에서 얘를 7% 감소하면 얼마겠니? 라고 하면 5,000 곱하기 전체 비율이 1이었는데 빼기 100분의 7이에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요거요. 그냥 원래 비율의 7% 줄어드니까 0.93만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처음에 있었던 생각 열기 문제랑 똑같죠. 그죠? 뭐 0과 9까지에 있는 이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73을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는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73 만드는 경우는 연산 2개니까 저는 이렇게 쓸까요? 뭐 50 플러스 30 그러면 80 나오죠. 그리고 빼기 7을 계산하면 73이 만들어지겠네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경제지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제 용어들과 그 다음에 큰 숫자 값을 줄이기 위해서 한글을 이용했었죠. 51.4조 원. 요 비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비율 퍼센트 계산하는 방법. 10,000원에 3% 늘면 얼마니? 10,000원에 5% 감소하면 얼마니? 그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단원 1강 내용은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과서에 실제로 그 교육부에서 알려준 성취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끝내드릴게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통계자료, 주어진 거, 경영이나 경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실업률, 물가지수, 용어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경제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지표의 증감을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몇 퍼센트 증가, 몇 퍼센트 감소. 요 계산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2강에서는 이제 그 퍼센트를 계산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문제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그동안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혹시 여기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요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뭐 강의 영상으로 찍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